연예계에 있는 예술인들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블랙리스트 작성하는 나라는 이제 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장을 좀 세게 하는 기자를 회사에서 쫓아내는 나라는 이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의 그 가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주주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나라가 아직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나라를 잘 만드는 일, 이게 직업정치인 저의 직업적 소명입니다. 2017년에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거는 과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정치입니다. 기존의 낡은 여야, 진보, 보수라고 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사드라거나 안보외교 통일의 현안을 볼 때에도 전통적 진보, 보수의 진영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분단되어 있는 이 작은 대한민국이 나라에서 5천만 명의 안전과 이익의 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지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제가 말하는 통합이 여도 없고 야당도 없고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고 그냥 다 무시해서 그냥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너도 옳고 나도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양성과 다원주의적인 상대주의 진리관을 가져야 합니다. 즉 진리는 2개 이상이라는 태도를 가져야만 대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말하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민주주의의 규칙과 제도를 통한 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2개의 다른 견해를 완전히 짬뽕으로 섞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와중에는 민주주의 헌법대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통령에 도전을 하면서도 저를 뽑아주면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는 얘기를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법제를 통해서 타협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국가를 민주주의와 분단된 상황을 좀 더 평화와 대화로, 또 한일 관계는 이렇게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임금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는 근로와 연계시켜서 사회적 절대 약자를 중심으로 복지재정을 우선 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거의 옛날 총통을 뽑아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약속을 주고받는 선거를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치가 망합니다. 대통령은 의회의 다수파와 대화를 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그걸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봤던 대통령은 뭡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끌고 가야 되는데 집권 여당이 감히 대통령한테 대들어? 야당은 맨날 발목만 잡기만 해. 또 어쩌라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나라를 이끌어 볼 테니까 의회가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의회가 협조를 안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이 헌법이 작동합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접 선출되어진 행정부의 리더와 의회 권력이 총리와 내각을 중심으로 타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헌법이 작동하려면. 좋은 민주주의 리더십으로 대화를 이끌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제가 지금 지방정부 충청남도에서 7년 동안 충청남도는 민주당을 한 번도 찍어보지 않은 곳입니다. 30대 10입니다. 도의회가. 처음에 제가 출발할 때는 42대 2였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여소야대 지방의회에서도 어떤 간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제가 지방정부를 이끌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이끌면은 훨씬 생산적인 정치가 됩니다. 경제 문제를 몇 가지 여쭤볼게요. 출마 선언문에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따로 내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따로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따로 신조어를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표지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책 내용은 똑같은데 표지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경제적 성장과 번영과 더 좋은 경제의 미래는 3가지입니다. 개방통상국가로 가야 합니다.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려면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더 확고히 만들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대한민국이 지금 펴고 있는 모든 경제산업정책의 지난 30년간의 골자입니다. 여기다가 갑자기 제목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정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다시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정부가 나서야 될 일이 있고 정치와 정부가 나서야 될 일이 있고 나서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 부지런한 농부가 작물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심어놓고 나서 아이고 이거 왜 안 나와? 또 물 뿌리고 그러면 씨 썩어 죽습니다. 즉 정부와 정치가 이제까지 박정희식 국가주도형 발전 모델에만 맨날 보고 배워가지고 모든 것을 정부가 하려고 그럽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들어가가지고는 물가 관리한다고 또 물가 관리 품목을 가지고 또 관리하는 걸 보면서 아주 그냥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재유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 그건 기업인들이 해왔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새로운 형태의 기업가 마인드와 다양한 형태의 기업가들이 필요합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얘기고 이번에도 거의 모든 후보가 이야기는 합니다만 약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능할까?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까지의 경제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 골간 구조에 재벌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그 독소가 너무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 수술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산업구조정과 일자리 문제에 많은 영향을 줘버립니다. 이 재벌 경영의 가장 핵심은 문제는 뭐냐면 뭐 누가 돈을 편법 상속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는 이 부정의함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선단식 경영을 해가지고 그 그룹에 들어가면은 그냥 빵집이든 뭐든 다 자기들끼리 내부거래해서 다 먹고 살잖아요. 여기는 이제 금수저고 나머지는 흑수저가 되는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불공정한 경쟁 구조를 깨는 것이 재벌 해체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유. 산업 생태계와 시장의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잡아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재벌 개혁의 핵심 목표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그런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재벌 편인가 봐. 재벌 편이라고 보지 말고요. 대한민국이라는 전체의 국민경제 내에서 한쪽 사람은 야 이거 잘못된 했다가는 외과 수술을 치면 환자가 너무 위험할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과감하게 떼내야 되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차이인 것이지 이걸 치료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발언들을 자꾸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사실은 삼성과 관계가 굉장히 깊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심지어 안희정 도지사가 삼성 장학생이다라는 그런 인터넷 댓글도 저는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제가 뭐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삼성 장학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나 모르겠어요. 2002년 대선 때 각 대기업들이나 여타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림을 살았던 최종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누구랑 친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악의적인 어떤 하여튼 뭔가 그건 너무 뭔가를 단순화시켜서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참여정부 때 좀 더 확실한 재벌 개혁을 원했던 분들이 본다면 왜 해체 수준으로 저걸 좀 대하지 못했을까? 왜 손을 대지 못했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도 국민들과 여론이 또 시대적인 어떤 역량이 받쳐주는 만큼 가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무소불위로 그렇게 휘둘릴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다른 후보자들이 했던 공약을 놓고 시혜적 정책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혹은 뭐 공짜밥에 관한 좀 시끄러운 이야기도 있었고 했었는데요. 혹시 이런 것들이 좀 기본권을 보장해 나가는 어떤 흐름에 반대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제가 어느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이랑 강의할 때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과 무상 대학 등록금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어떤 정책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나라의 형편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고령화 시대에 니들 할아버지 보살피는 일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고 어떤 나라든 간에 절대적으로 자기 근로 능력이 없는 영유아와 아이들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단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근로 능력을 경제활동 능력을 상실한 장애인들을 돕는 거다. 타이타닉 왜 구명보트 타는 순서대로 좀 가야 된다. 근데 이분들을 태우기에도 지금 구명보트가 부족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근데 정치인들이 선거 앞둬 놓고 니들 앞에 와서 반값 등록고 얘기하는 거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난. 그러니까 아이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희들에게 좀 더 좋은 대학과 대학 정책을 만들고 싶지만 현재 이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로 볼 때 내가 당장 너희들한테 이 약속을 못하는 걸 이해해다오. 대신 너희들이 학자금 융자받은 것이 너무 이자를 낳아가지고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너무 큰 빚이 되는 일을 막아보려고 2차 보전만큼은 좀 할게. 근데 너희들 좀만 더 버텨줘. 우리 부모님 세대 너무 좀 힘들어. 우리들한테 우리 키우느라고 이미 죄다 다 줘버렸고, 시골에 있는 어머니 아버님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서. 내 부모님 말고 보통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다 제 부모님 말고. 하여튼 그거 순서로 좀 재정을 짜야 돼요. 근데 그 재정도 지금 그 재정 소모도 굉장해요. 그래 여기다 놓고 뭐 갑자기 뭐 무상이니 뭐니 나 얘기하는 거 나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복지 정책은 제가 볼 때는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공동체의 인간의 도리다 하는 일이에요. 옆집에서 굶어 죽는데 나 혼자 먹고 사는 거 인간 아니에요. 이 공동체의 인간의 의리를 다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근로 능력을 상실해 있거나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이라거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선 써야죠. 그래서 나는 복지 정책의 가장 기본이 공동체의 의리와 의무를 다하는 거, 윤리와 도덕과 의무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복지예요. 두 번째로는 적극적 재분배와 경제 순환으로서의 재분배적이라고 그랬어요. 복지 정책. 기본소득 이런 거예요. 기본소득은 난 나쁘다 좋다 제도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순서로 볼 때 나는 이게 더 급하다고 난 강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는 단어 안 썼어요. 왜 무상급식이에요 그게. 국가의 교육 의무 하자는 건데. 근데 그 국가의 교육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돈을 쓰는 순서로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보육이 더 문제라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정치적 이슈를 딱 잡아가지고는 이 이슈를 딱 잡아가지고 선거공간 내에서의 지지를 확산시켜내는 이 정치적 수단으로서 복지 논쟁을 난 좀 덜하다고 주장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좋은 정치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원칙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로 능력과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주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책임지고 가자. 그랬을 때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노인복지, 노인에 대한 문제, 아동과 교육에 대한 문제, 장애인에 대한 문제다. 그게 우선이다. 고용보험 들었는데 실업자 되고 나는데 실업급여가 나오는 게 4인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도시 평균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게 실업급여가 나온다면 그 고용보험은 이미 기능 상실한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고용보험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논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제도에 대한 정비를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자습서만 사와요. 막 학생으로 치면 계속 새로운 자습서만 사다 놓고 새로 공부하자고 그래요. 그게 나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정치와 선거라는 공간 내에서 정치가 지금 과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30년 정당 정치인, 직업 정치인 안희정의 주장입니다.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거든요. 현재 있는 일자리도 골고루 우리가 가고 싶은 일자리가 아닌 것이 더 일자리를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현재 있는 일자리 개수만이라도 그거 다 좋은 직장 오케이 나 갈래 이러면 사실상 일자리가 지금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직장은 불공정한 산업 생태계에서 가고 싶은 것은 대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무원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더더욱 일자리 개수는 있어도 가고 싶은 일자리 개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기존의 일자리가 가고 싶은 일자리가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정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동일 노동 가치, 동일 임금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일. 근데 이 시행은 정부 분야에서 무슨 행정 규칙 만든다고 해서 이게 시행되기 안 됩니다. 근데 이 기준에 있는 일자리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양극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결정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인서울이 아니면 루저가 되는 대한민국의 이 자화상입니다. 이건 600년 된 전통입니다. 심지어 정약용 선생님도 유배지에서 자기 아들들한테
절대로 약자나 니들 화장 떠나면 안 된다고 편지를 씁니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이 인서울이라고 하는 이 패권 질서가 사실상은 우리를 모두 다 지금 골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 내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지역 도시의 가장 문제는 인력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임금 격차도 임금 격차지만 인서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패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서울이 아니면 루저가 되는 이 600년 패권 질서를 깨줘야만 우리는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넓게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굉장히 남초 현상이 심한 곳들을 거쳐오셨잖아요, 계속. 늘 항상 그렇게 교육받았죠. 특히 어렸을 때 북 들어가면 안 된다. 꽃이 떨어진다. 늘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왔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도 대한민국의 그러한 남자 중심의 불평등 구조 내에서 성장해 왔던 것은 분명하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민주주의자고 인간주의자입니다. 다만 여성주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주의가 반쪽짜리 남자 중심의 인간주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여성학이라고 하는 여성주의라는 관점을 집어넣으니까 비로소 인간을 내가 다시 보게 됐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다시 보게 되더라. 남성이라고 하는 양성 불평등의 남성의 패권적 질서로서의 국가 권력을 정의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주 얘기를 하시던데 딱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인 인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것들도 다 나는 남성이라는 성적 반쪽짜리 창문에서 봤구나. 지금은 이제 와이드 브라운관으로 젠더라는 와이드 브라운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많은 영역 속에서 훨씬 더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